여러분은 채권 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채권 분석의 정석 콘텐츠를 공개해드립니다. 이건 채권 V 독립 채널이 생기기 이전 1월 26일에 촬영한 건데요. 신재훈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께서 채권을 분석할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채권 V에서는 미국 FOMC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채권 부장님을 인터뷰해서 오후에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김영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께서 이 채권을 알려면 물가, GDP 성장률, 경상수지 등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지식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담은 콘텐츠이니 지금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준비했습니다. 그럼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채권부의 패밀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채권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지? 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채권이 왜 필요한지 네. 지금 단순히 일시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사실은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과거에 보면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채권보다는 정기예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투자자들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도 스마트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자산 배분을 하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럼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채권 투자, 채권의 매력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자산을 배분을 할 때 올해의 키워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을 지배를 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우려. 예. 그렇죠. 성장률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국면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자산군의 업사이드 내지는 수익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자산 배분 측면 그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채권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작년부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단순히 금리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물론 채권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기대를 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네. 똑똑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예. 높은 금리를 또 얻고 더불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차익. 채권, 예, 맞습니다. 네. 그 평가이익, 자본 이익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수익자분들, 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면은 높은 이자 수익뿐만이 아니라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 그 자본 수익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분석을 함으로써 주식 투자를 할 때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주식을 보면은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사실은 기업들이 어닝,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야지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네. 실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크로한 측면에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사실은 매크로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예. 상당히 높아졌죠. 맞아요. 빚 이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대 초반에 보시면 유로존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이슈가 됐었던 게 네.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네네네.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풀거나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그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필요했느냐? 결국은 중앙은행이 필요했었다라는 네. 거죠.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했을 뿐만이 아니라 돈도 막 풀고. 그렇죠. 양적 완화도 네, 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정부보다도 중앙은행에 관심을 더 갖게 됐어요.
중앙은행의 네. 파워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네, 거죠. 네. 결국은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 결국은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결국은 채권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채권 하는데 왜 이렇게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채권을 대하는 거고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채권과 주식은 사실 뭐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경제를 맞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도 알면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윈윈 전략을 좀 가져와야 되는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채권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래. 그러면 채권 중요한 건 알겠다. 네. 그러면은 채권 중요한 거는 뭐 네 가지 다 이해하겠는데 네. 그럼 채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봐야 그러니까요.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네. 이렇게 많은데 그쵸. 공부할 거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어. 추려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이고요. 음. 두 번째는 수급, 세 번째는 이 정책, 이 세 가지 아. 카테고리로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거는 채권을 분석할 때 필요한 카테고리이지만 사실은 주식, 부동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경기를 봐야 되죠. 음. 수요 공급을 봐야 되죠. 부동산도 또 정책이 중요하죠. 네. 채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과 수급, 음. 정책. 그럼 펀더멘탈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봐야 성장. 된다. 네. 물가. 그리고 수급은 채권 쪽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뉴스 기사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윅비 이슈였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채권 수요에 대한 이슈인 거고 제가 이제 매달 국채가 대략 한 10조 원 내외에 발행이 된다라고 했죠. 요게 채권 공급 재료입니다. 매달 10조 원이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더 많이 발행이 될 때도 있고요. 네. 추경이 있었을 때는 뭐 적자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채 발행 공급량은 상당히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재료이고 정책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네. 결론이 한 가지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을 보면은 뭐 롱재료, 금리 하락 재료, 뭐 수급 재료를 보면은 금리 하락 재료. 그러나 정책을 보면은 금리 상승 재료. 상당히 항상 갈등을 해서 도대체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그래서 항상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예, 있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음. 상당히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재료를 분석을 하되 지금 현재 국면에서 시장이 어떤 재료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시장에 어떤 온도를 느끼는 게 투자를 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금리를 보면은 기준금리보다도 사실은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네, 아까 말씀해 말씀드렸죠. 주신 대로. 예, 지금 그것은 정책적인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은 금리 상승 재료인데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성장률 둔화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더 나아가서 불황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인 방향이랑 상관없이 시장 금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더 잘 네, 되네요. 예. 지금 시장의 관심은 물론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정책보다도 좀 더 펀더멘탈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채권 잘하기 위해서는 아는 게 힘 같아요. 잘 알아야지 네, 정말. 모든 그렇죠. 네, 이게 조금씩 알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그 재미를 느끼면서 저는 본부장님의 이걸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별로 그 재료가 어떤 재료성이 없는 거죠. 중요도가 그래서 확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이 도대체 어떤 재료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에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뭘 관심 있어 하는지도 꾸준히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이제 금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의 돈의 가격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금리를 정의할 수 있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함수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성장과 있습니다. 물가의 함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다양하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을 한번 보시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정의를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 네, 지금은 물가를 걱정을 하지만 과거에 보면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네, 저물가 네. 바로 이어지는 게 말씀 잘하셨어요. 저금리겠죠. 저금리. 그러네. 3저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성장과 물가의 함수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물가가 높을수록 금리는 올라가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처럼 그 성장이 내려가고 물가까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결국은 이어지는 게 저금리입니다. 네. 이거를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누려왔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물가가 상당히 그 업사이드 상당히 물가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이제 물가 측면에서 고물가에 대한 우려로 결국은 이제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기준 금리도 올라왔죠. 그러면은 성장과 물가의 함수다. 사실은 그 여기에서 작년에 방점을 두었던 게 사실은 물가예요. 여기에서 고용을 두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펀더멘탈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중앙은행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설립 목표가 있어요. 정책 방향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모든 중앙은행들의 목표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에요. 그런데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가 안정이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고용 안정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그 첫 번째 주 금요일이 되면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죠.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네. 이제 미국 펀더멘탈을 볼 때는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성장과 물가 그리고 고용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성장의 대표적인 성장 지표가 GDP가 있죠. 그리고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CPI가 있습니다. 소비자 네. 물가가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미국은 물가 지표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CPI가 있을 뿐더러 이제 PCE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PI를 보지만 미국은 CPI, PCE를 발표를 하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CPI보다 PCE를 좀 더 PCE. 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예, 맞습니다. 네. PC를 조금 더 네. 그 중요한 재료로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GDP 성장률 요거를 구성을 하는 이제 컴포넌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고 순수출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시죠. 소비 계속 둔화가 되고 있죠. 네. 가처분 소득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결국은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이제 소극적입니다. 네. 사실은 오히려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 M&A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오히려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경제도 있고요. 어려운데 망하면 어쩌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지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돈을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수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GDP 성장률을 구성을 하는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여전히 시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 한 2%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지금 봤을 때 한국은행의 전망은 올해 전망이 1.7%입니다. 그러니까 1%로 확 그냥 거의 뭐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1.7%도 네. 어렵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1%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난 4분기도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 GDP 성장률을 봤었을 때는 위쪽보다는 아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면 네. 성장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이고. 제가 GDP 갭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잠재 성장률 2%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실제 성장률이 1%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그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예. 이 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네네. 된 거죠. 네. 이런 국면에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음.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그렇네요.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GDP 갭이 이런 개념이었군요. 네. 마이너스 하면은 어쨌든 쉽지는 않겠네요. 네. 예.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중앙은행들의 그 이제 목표가 두 가지 중에 공통적인 게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네, 네. 말씀드렸죠. 고용과 물가 안정의 기준이 네. 뭐냐? 네. 그게 목표 물가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미국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예요. 네. 2%인데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PCE 데이터를 보면은 2%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목표 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목표 물가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결국은 상반기, 특히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상반기에 비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는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결국은 시장 금리는 결국은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 하에서 지금 연초 이후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역시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서비스 쪽.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업률도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요. 실업률도 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민감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농업 고용 지수 중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요즘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되어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막 높아지면은 또 물가가 더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우려를 엄청 해요. 이거 사실. 네, 예. 맞습니다. 예. 펀더멘탈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만나봤고요. 오, 이거는 또 뭔가요? 네, 네.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지금 이제 파란색 이렇게 그 곡선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제 지표, 지금 제가 펀더멘탈의 성장과 물가 그리고 고용 이런 데이터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의 발표가 되는 지금 현재 시점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과거의 데이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연준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네.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뭐냐? 물론 중앙은행에서 그 미래를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과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두 달 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과거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앞서간다라는 거죠. 전망에 기반해서 시장은 항상 먼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또 격언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국제시장도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미 나온 뉴스는 사실은 과거 재료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른 부분도 사실은 요 그래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지만 네. 결국은 시장은 먼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따옴표로 이제 그 적어놨는데요. 예. 장기금리와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고요. 음. 기준금리는 경기에 후행하는 그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제 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을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 요거에 대한 또 답도 갖고 오셨는데. 네. 예. 작년에 가장 사실은 채권의 적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채권의 성과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미국의 그 경제학자 노벨상을 수상을 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그 주장을 이제 비판했던 그 일각의 예.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네. 양적 완화 금리도 내렸고 그리고 돈도 양적 완화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사실은 음. 그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물가. 결국은 이렇게 화폐적인 현상이 맞나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던 것은 결국은 작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이슈 우크라이나. 있었죠. 네.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버냉키라든지 이제 과거보다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 연준에서 상당히 돈을 더 네. 큰 규모로 양적 완화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처럼 통화 완화를 하게 되면은 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먼저 옵니다. 근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마약에 비유를 하거든요. 마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오. 효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잡아야 되는데 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은 경기 침체와 고실업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작년부터 경고를 하죠. 경기 침체와 이제 고실업. 지금 하이테크 미국 지금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에서도 사실은 이제 고용 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라든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하죠. 네. 이 레리 서머스도 결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경기 침체와 고실업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좀 피할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좀 강한 배경에도 네, 이렇게 좀 이런 올라가고 것들도 있죠. 좀 그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얘기 하나둘씩 그 챙겨 보니까 그 이해가 쉬운데 지금 금리 전망에 유가와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그래프는. 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가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물가와 이제 유가와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 급등의 주범은 예전에도 뭐 유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예, 맞습니다. 반배되면 반배되고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그 올랐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가가 반락을 하면서 그 이전 레벨로 돌아왔죠. 네. 반면에 그 다음 사례 2번을 보시면 유가와 또 금리의 금리. 차트를 그려보면 네. 상당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신다면 이제 금리를 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급의 그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그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례 3번을 보시면은 이 2010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국면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제가 음영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네. 요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한국 10년 금리를 보시면 사실은 오히려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갔다. 이때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펀더멘털 이슈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었던 시기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 이 당시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실은 금리 상승 재료도 있었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 수요가 기반이 상당히 확대가 돼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떨어졌던 그 케이스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던 예, 맞습니다. 요인이네요. 네. 여러 가지 중에. 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2004년도 그 당시에 2004년도와 2006년도 박스 케이스예요. 쳐주신. 예, 맞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지금만큼 2004년도에서 2006년도 2년 동안 그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네. 이렇게 기준금리를 1%에서 5% 이상 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 10년 금리를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큰 변동 없이 예, 맞습니다. 4% 네.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야,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오히려 안 올랐던 네. 그래서 이거를 수수께끼 커넌드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막대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쪽에 미국 국채 수요가 상당히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이게 중국이 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군요. 그래서 이 시기 또한 공급 수요에 채권 수급이 상당히 크게 아. 영향을 미쳤던 그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도 뭐 수급적인 요인을 고려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른 요소를 대비했을 때,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입니다. 이제 정책을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이제 정책이고요. 재정 정책은 이제 정부인데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을 나누면은요, 이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요거는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통적 통화 정책, 이것은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도 네, 양적 네. 긴축, 요것이 이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장은 먼저 미래의 경기 전망을 기반으로 먼저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제 중앙은행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상당히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었고, 보면은 이제 재작년에 파월 의장도 그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도 답변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이 아니었고 상당히 기조적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쳤죠.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대 재정을 펼쳤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앙은행과 달리 정부 쪽에서 결국은 정부 지출을 확대를 할 때, 네. 재정 확대를 할 때 그 재원이 어디가 될까요? 그 결국은 돈을 풀려고 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세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자국채를 발행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적자국채. 예, 그러면 적자국채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채권의 네. 공급이 상당히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네. 채권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겠죠. 굉장히 그거 좀 제한 두지 않아요? 적자국채 발행하는 거 굉장히 예민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채권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네.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요거는 지금 2018년도 사례입니다.
박스 쳐놓은 고개 보니까 딱 예, 맞습니다. 2018년도 말 정도. 예, 맞습니다. 네, 네. 이 당시를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런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오. 정상화를 했었던 시점이 2015년도 12월입니다. 네.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장은 계속 얘기를 하죠. 기준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니냐. 네, 네, 네. 이러다가는 경기가 좀 그 성장이 훼손이 되겠다. 네, 좀 네.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이제 주식시장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트럼프의 트위터를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 네. 당시에 만평인데 시장은 지금은 금리를 2018년도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아니라 시장 금리를 내려야 될 때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주가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었고, 트럼프는 그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트럼프는 나의 유일한 질문은 나의 적은 제이 파월 의장인지 시진핑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좀 그래서- 공격적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8년도 12월 달 보시면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경기 회복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극대화되고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네. 결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 달 만에 2019년도 초반의 기사를 보시면 그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6개월 뒤에 결국은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죠. 네, 무릎을 그래서- 꿇은 것 같은 예, 맞습니다. 느낌이죠. 지금과 지금 조금 이렇게 좀 그 비슷한 국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큰 편이죠. 지금 요거는 사례 6번을 보시면은 재작년 2021년의 12월 달에 17명의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네. 전망을 한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기준금리는 대략 한 1% 미만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1년 뒤에 점도표가 얼마나 이렇게 높게 변했는지를 그렇네요. 네. 점도표니까. 점도표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미국 연준의 어떤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긋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네. 점도표도 상당히 크게 이제 그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례 7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코로나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터졌고 기준금리를 이렇게 빅스텝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10년 금리를 보시면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정정책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적자 국채에 대한 발행 우려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수급적인 그 이슈와 그리고 네.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10년 금리는 이렇게 올라갔던 이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책이 세 번째 그 위치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그 채권 분석이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러면은 채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봐야 된다. 펀더멘탈을 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봐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채권 투자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과 다르게 네.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가 있고 뭐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채권에는 뭐 현대자동차
뭐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에 보통주,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는 만기 1년, 2년, 3년, 5년, 10년, 30년 이렇게 만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채권의 만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듀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는 결국은 내가 짧은 만기의 채권을 투자를 하느냐, 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승, 네. 민감도가 달라질 수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만기가 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금리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 금리는 박스권 내지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방어적인 채권의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채권의 만기, 어떤 만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채권에 투자를 할 때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채뿐만 아니라 공사채, 은행채,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힐드, 뭐 앞서 얘기했던 신종 자본증권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채권의 만기가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채권, 국공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회사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통 보면은 단순히 금리 레벨이 높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하이힐드 채권이 금리가 상당히 높겠죠. 다른 네. 채권에 비해서. 다만 경기 침체가 상당히 하드하게 온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하이힐드 채권이 절대 금리가 높지만 성과가 저조한 그럴 수 경향이 있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섹터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신재훈 본부장님과 함께 그 채권 투자에 대한 정석을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채권 부위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편 유튜브로도 다시 계속 있으니까 돌려서 계속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채권 부위.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